민주항쟁기념국민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하셨습니다. 94년에는 통일시대 민주국민회의 공동대표를 하셨고요. 1995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시면서 민주당 부총재가 되십니다. 95년에 새정치의 국민회의 지금 중요해갖고 1996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의 서울 도봉구에서 출마를 하셔서 당선하셨습니다. 1998년에는 새정치의 국민회의 전자정보구현 정책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좀 전에 그 말씀이지만 65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95년에 국민대학에 개입까지 30년 중에 15년 동안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큰 사항을 받으신 경력으로는요, 1987년에 부인이신 인재근 여사와 공동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1988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자유자전에서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셨습니다. 저서로는 남영동, 그다음에 옥중서가 적인 우리 가는 이 길은, 열린 세상으로 통하는 간열 생선을 희망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캠퍼스 찾아주신 김윤태 의원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태입니다. 사실 네. 요새 여러분 아마 대충 아시겠지만 왜 이근환 씨 덕택에 언론에 관심도 하고 국민의 관심도 합니다. 살다 보면 사실은 별난 일도 생깁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내려오는 것은 나름대로 서울에서 여기 막상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몇 가지 여러분들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나 또 정치 사회에 대한 아마 요구나 비판적 지적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로도 그걸 좀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거겠지만 전산학과 대학원생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정부와 그 자체보다는 이것의 정치적 함축, 정치 사회적인 함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근환 씨 자수를 보면서 제 지역구가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주소가 도봉구 창동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민들이 이왕 참을 내면 내년 3월이나 4월달까지 참았다가 3, 4월달에 나와서 국민의 관심을 끌면은 총선 안전하게 재선될 수가 있는데 그건 몇 달 못 참고 일찍 나와서 막성이라고 저 그 얘기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바빠서 못 봤겠지만은 중앙 일간지 또는 방송사 출입하는 정치부기자 200인명한테 누가 제일 심사 정치인이냐, 규칙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냐 이런 걸 물었더니 김근태는 75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상당히 좀 의시되고 싶은 기분이 그 하루밖에 기회를 안 두고 이근환 씨가 자수하는 바람에 좀 한 달이나 이렇게 기회를 줬으면은 시상식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하루 만에 그 결정에서 발표한 게 하루 만에 이근환 씨가 자수함으로 말미암아 김근태는 역시 좀 지독한 사람이다. 이근환 씨하고 라이벌이어서 이근환이가 저렇게 지독하는 거 보니까 김근태는 좀 더 지독하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치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마음속에 부담을 갖는 게 김근태 그러면 잘못된 아줌마들은 제가 뿌리 어디에 가운데쯤 하나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독하고 비타협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핏대를 올려서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속으로 굉장히 억울합니다. 여기 여학생들도 있을 텐데 불행히도 여성들이 사회에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성폭행 당하고 사람들이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궁금해하고 또 그 여성이 뭔가 꼬리를 쳤으니까 안 가냐 이런 사회적인 의식이 우리 사회에 진짜 존재합니다. 근래 저한테 관심을 갖는 언론들이나 미국의 국민들 관심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때 얼마나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전기고문은 어떻게 당했습니까? 물고문은 어떻게 당했습니까? 반나서야 질문하는 사람들. 그러고 다른 한편에 그러고도 이근하는 듯 지지하는 거 보니까 국정인 모양이에요. 정말 그런 경우에 당한 여성들의 심정이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100%는 아니지만 말은 가능하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리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정치는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건데 규칙을 제도화하는 게 법률이고 법률을 지키게 강제하고 법률 안 지키면은 그 사회나 시장에서 내쫓아버리거나 이런 게 말하자면 정치권의 역할인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근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반에서 얘기하면 어떤 의원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고건 로비 사건이 한참 국민의 관심을 끌 때는 신창훈이가 잡더니 이른바 괴문서인 언론대책 문건이 한참 국민의 관심을 끄니까 이근환이가 잡혔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면 말이 돼요. 국민의 관심이 있으면 그게 부담이 그래 잘한 거면야 뻐길 수 있지만은 이게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권력이 신창원이를 사실은 잘 간수하고 있다. 그때 되는 건 체포했어. 또 이근환이도 잘 간수하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사수시켰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명색에 대해서 기본상 부족했는데, 만약에 국민의 정부, DJ 정권의 일부의 권력 집단이 이근환을 잘 보고 있다가 자수시켰으면, 알죠? 어떻게 던지면 알지 않겠어요? 그런 거 가만히 있겠어요? 알려진 대로 상당히 독점적인 측면이 있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활하는 일반 국민이 보면, 이게 지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된다고 생활에 바꾸니까 지나가죠.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게 말의 윤리, 말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학도라고 그러나요? 전산학과도 공학도입니까? 공학도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회 구성은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복귀가 되고 이런 사회의 약속의 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안 지키면요 여러분 과학 연구 못합니다. 일상적으로 지킨 약속 한 약속을 다 그냥 그 다음에 무너뜨려버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이 사회 간접 자본,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반복적인 비용이 증가합니다. 잘못했지만 여러분 회로 같은 거나 메모리가 자꾸 차고와 오작동하게 되면은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약속은 지키는 사회가 돼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신뢰라는 사회 간접 자본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제가 왔어요. 정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반칙을 많이 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근데 정치권이 뭘 해야 되냐면 비합리적인 규칙은 개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은 지키도록 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안 지키면은 사회를 처벌을 하도록 입법하는 데가 국회고 그런데 실제로 제일 반칙 플레이를 많이 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여러분 의사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창피합니다. 할머니 나아보면 앞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8천만 원만 쓰고 당선되는 국회의원 한국 사회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분류를 하면은 8천만 원 이내에 썼지만 수십 년도에 한쪽엔 정당 활동비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선거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선거 때가 되면 어떤 게 정당 활동비인지 어떤 게 선거 활동비인지 이게 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게 돈 많이 안 썼습니다. 최소한 뭐 했지만 그래서 당선되면 하나는 해방 그 노래 알죠? 그 페로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잘 나갔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아르헨티나가 잘 나갔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보니까 전쟁 특수 수요가 없어서 아르헨티나 수출이 다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올해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겠지만 작년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기분 하면서 기분 참 들었거든요. 이 사회적인 부담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이 페로니즘이라는 거는 일종의 좌파 파시즘입니다. 그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면 서민과 중간기업의 하층의 요구를 받아요. 페론 비즈니스 페론 이 페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댄서 출신이잖아요. 저 아르헨티나의 하층 출신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층과 중간계층의 하층 꿈을 씌워서 이 사회적 긴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래쪽은 요구를 담아서 사회를 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역량, 경제적 역량이 그걸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정과 열광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곧 군사부대에 좌절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개발시대 박정희 씨의 역할 인정한다. 경제의 발전에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기업가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박정희가 기업 제1의 대통령이 되면서 신변의 어떤 상황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확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중적인 요구. 또 우리 내
저 가슴 속에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박정희식 통치라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여러분 박정희식의 두 분 교수님을 맞춰보면서 7학번이시고 8학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시기에 제가 야당 정신이었으면 여기서 여러분하고 대화도 못합니다. 여러분 대략 90년대 중반학번인가요? 대학교 2, 3년도. 여러분들은 아이덴티티에 도전이 없었지만 우리한테는 아이덴티티, 근본적인 인간적인 자긍심의 손상이었어요. 이런 사회적인 긴장, 사회적인 고통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기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과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과학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런 과학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없이는 그냥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꼭 합니다. 21세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21세기 다 아는 것 같지만 21세기는 이게 기본적으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가 21세기 우리한테 사회 조직 원리, 또 관철돼야 되는 원칙으로 올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세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화일 것 같고, 세 번째는 도전받는 민주화가 이 역전될 수 없는 흐름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 세계화는 여러분들이 전산학과이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 통신, 교통 이런 것이 발전으로 볼 텐데 더 중요한 측면은 장래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재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르과이 WTO 체제의 성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교육의 세계화. 그리고 물건이 세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아직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일부 남아있지만 전 세계를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 세계를 무대에서 경쟁할 뿐 아니라 국가 주권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경제 주권이거든요. 대타적으로 국가라는 이유로 대타적으로 내국민을 외국민에 비해서 특별 대우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돌고 있는 게 세계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단기 금융자본의 전 세계화. 이 단기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 쌓이는 금융자본이 대략 25조 달러. 우리나라 작년 GNP가 대략 4천억 달러라고 잡으면 올해 4천억 달러를 내면 대략 이거의 몇 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돈 놓고 돈 먹는 거래. 경제에서는 G-G로 표시되는 하루에 1조 5천억 달러가 더. 토요일, 일요일 쉬면은 다 세죠. 일주일에 거래되는 자본시장에서 거래량이 대략 7조 5천억 달러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 1년 동안의 상품과 서비스의 총 교역량이 7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일주일 동안에 거래되는 양과 1년 동안의 총 전 세계 교역량이 논리는 어떻게 단계되느냐. 이거는 이 전 세계 세계화가 아주 급물살을 타는 것은 냉전체의 종식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가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영역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육이 자유롭게 되니까 그 결제 수단으로서 외환 거래를 자유화해야 돼요.
외환거래를 자유화할 바에야 외환거래는 수출과 수입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지불하고 결제하고자 하는 거지만 그 후에 자본이 왔다 갔다 해야 보다 사후간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가 경제학 이론에서는 맞습니다. 이런 게 이른바 신자유이론, 세계화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금융통화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안을 볼 때는 사회학에서는 특정한 집단과 대체의 이해관계가 그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 쌓여있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튼튼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그래서 이걸 모아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론을 두시고 또 방해가 되는 논조를 정당화하는 게 IMF는 아니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니면서 역사, 세계사, 문화사 아주 정치적으로 그런데 경제의 과정이 어떠냐면 각 영지마다 넘어갈 때 세금을 내잖아요. 관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 관세를 내는 게 가령 특정한 영지에서 수공업자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많은 걸 생산하면 그 영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부족하니까 다른 영지로 넘어가는데 영지를 넘어갈 때마다 자꾸 관세를 내니까 이 수공업자들 입장에서 신경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공업자들이 뭐를 하냐면 도시국가 같은 게 그런 건데 힘 있는 정치적 강자하고 제외해서 돈 내줄 테니까 관세 못 내게 해요. 다른 영주들 장악해라. 이래서 이제 절대군주가 나오는 거고 절대군주가 나와서 이제 관세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세동맹권 내부에서는 관세를 징수하되 이렇게 논하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 국민국가, 절대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 수준에서는 세계 시민사회가 상당히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어떠냐면 경제가 이렇게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 정치도 상호의 통합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호의 통합성으로 가려면 국제기구와 발언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가는 기구가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기구가 유엔이거든요. 그런데 유엔의 회비를 제일 안 내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밀린 회비가 19억 달러예요. 그럼 유네스코에도 돈 안 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CTBT라고 포괄적 시험 분리 조약을 미국이 제안해놓고 비준을 미국이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나가서 나도 잘 나갈 때는 좀 어깨가 약간 목도 붓고 또 잘 못 나갈 때가 되면 이제 목이 좀 부드러워지고 깁스 했던 것도 빠지고 혼자 잘 나가면은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또 반드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이유가 그걸 감당하고자 하는데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동아시아에서 잠재력은 있지만 한국, 한반도, 일본, 중사의 정치, 경제 발전 수준이 서로 다르고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편 이 힘을 도저히 거스를 수가 없고 거슬러서 하면 이건 대표적으로 거스르는 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입니다. 마하티르는 일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한국은 이미 말레이시아보다 정치적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강력한 말하자면 영조, 잘 나가는 영조 역할을 하지만 책임과 부담을 지고자 합니다. 이 딜레마를 이게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면서 보세요. 제 옛날에는 영어로 회화하는 친구들은 아주 밉상스러워가지고 저는 언제 한번 골탕먹이나 이랬는데 요새 영어 회화 공부는 시간 없는데 아침에 쪼개서 하면서 아이고 골치야 하는데 이게 이른바 비즈니스 여러분 과학하는 데서 기호 체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만국 공통으로 그냥 인정돼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세계와의 한가운데 우리가 과감하게 나갈 수 없다. 나가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대가, 코스트는 불가피합니다. 이미 위기가 왔고 우리의 국부는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이미 구조화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세계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대가, 아주 혹독한 대가로서 우리가 IMF 관시를 겪었고 겪고 있고 만약에 밖으로 해버리면 이 비용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 세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저는 법조에서 당신은 이념이 뭐라고 그랬을 때 진보적 민족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근래는 몇 년 전부터는 개방적 민족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반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된 민족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어적으로 우리끼리만 논다.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또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과감하게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또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런 것 쪽으로는 정말로 열린 마음입니다. 왜 이럴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금만 더 가면 일본 민주주의보다 훨씬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러냐면 일본에는 천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갑니다. 천황이 부채제를 상징하는데 서구 유럽처럼 이 천황을 탤런트 비슷한 우아한 탤런트 비슷하게 만들기까지는 굉장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왕과 수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 술 한잔 할 때 술 안 먹어도 대통령은 안주감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최고의 권력자가 안주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세계화 실제로 방어적일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경제발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정보화 수준이 미국과 서유럽을 빼놓고는 실제로 상당히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 재정 중에서 또 GDP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되는 부분도 굉장히 랭킹이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쓰레기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또 효과적인 결실을 기대하는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책을 뒷받 백업을 해줘야 할 텐데 정치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 세계화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절망적인 주변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학생 여러분 많이 하실 텐데 꾸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나도 저 사진 찍힐 일이 없으니까 넥타이 안 되고 하는데 유럽에 가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요새는 중국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온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게 같은 리얼 타임으로 전 세계 감각이 우리 청년들 가슴에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아주 간략한 거에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보화 자체가 사람들의 만남의 관계, 의사소통의 관계를 바꾸는 건데 앞에 얘기한 단기 금융자본의 전세계화를 아주 이걸 굉장히 전 세계로 관철시키는 게 정보예요. 어디다 어느 나라에다 어느 채권과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할까 하는 이른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은 20대 30대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그걸 뒷받침하는 게 실시간대로 전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잠도 안 자고 이러므로써 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세계화를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것이고 또 사회 조직 원리를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죠. 정보의 수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요구되고 생산 유통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그걸 전달하는 매체나 기술, 정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고 또 이른바 산업사의 3대 생산 요소라고 했던 토지, 자본, 노동 여기에 일반적으로 4대 요소 또는 정보라는 것이 경쟁사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서 먼저 활용하시는 정보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제품을 생산해야만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생산 요소의 새로운 4대 요소의 추가 사회 조직 원리의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치, 말하자면 돈을 버는 것, 그것을 분배를 둘러싸고는 역시 갈등과 투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가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의 진전이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아니고 대대적으로 변하는 시기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을 둘러싸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관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둬야 될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아마 다른 교회 정보화를 전공하는 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많이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넘어갈 텐데 다만 이 점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술 연구자 입장에서 인과 법칙을 연구하고 기술에서 효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복될지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불파하고 그런 상호 공부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애칭하는 관계를 만들어.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애칭하는 관계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부분에서 토론을 통해서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진 약속은 설정이 지키고 통합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은 자율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책임은 안 줍니다. 국론정부 개혁은 모두 주장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정부와 영역에는 투자를 계속해요. 내부의 근성을 넣어놓는 그런 부담.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는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정서가 어떤 취업자이자 그런 사람이자 강력한 지도력, 강력한 작성이 바이마를 보면 우리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국내 정부에서 전국의 대응을 건강의 이 상황을 어렵지 않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보안법 옛날에 야간 포획 이것을 야간 포획을 옥센 것만이나 북한은 왜 정된 상태가 북한에 가지는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기준을 갖고 그것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도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면 동서도 이상의 굉장한 경제적인 변화를 또 북한이 타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집에 놔두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포스트 스트라이크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아야 돼요. 무너지는 것도 막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의 이 북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을 더 막자고 해서 나와서 무너져도 휴전선 멀끔으로 여러분 휴전선 가령 한 100만이 넘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총수가 있습니까? 못 써요. 불가능해요. 또 절대로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사회가 남쪽에서 막 실업자가 발생할 거고 우리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수라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민주주의는 한 번 후퇴했다 또 앞으로 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 다음을 또 나가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서구제국주의가 도전한 아류 내지는 앞잡이로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 속에는 대략 한 6그룹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하나는 수구파, 봉건 사회 속을 우리가 지속해서 나가자. 저놈들은 야만적이다. 힘은 있지만 야만적, 예의범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지배 이도였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 외국을 무서워했고 낯서는 사람을 경계했고 그런데 여기 내부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개원군으로 대표되는 위정척사파가 있었는데 위정척사파는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 봉건제의 최대로 성분이었던 그런 사회를 돌아가서 내부 사회를 개혁하되 근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제의 본래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외부의 침략을 막자. 이런 개원군 위정척사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도파가 있었고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중앙국민혁명파 이렇게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20파는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나머지는 연합하거나 위정척사파하고는 따로 하되 제국주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연합할 수 있었고 이랬어요. 없어요. 정치 세력은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냐를 둘러싸고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대연합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를 경쟁하지 대연합을 붕괴시키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를 경쟁하는 사회는 미래가 다쳐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못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에 식민지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분단이 계속되었어요. 이 끔찍한 역사의 계곡이 우리에게 문화적 상상력이 꽃피울 수 있는 깊은 역사의 계곡을 만들었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 이미 주변이 아닙니다. 성취한 중간 또는 성취한 주변입니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중심에 있으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성서에 보면 오만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처럼 문명의 이동이 왜 시작이 되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면 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절망적인 주변이 되면 중심에 대해서 끊임없는 열패감 때문에 심리적인 교란이 일어나서 자기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요 중간입니다. 중간에서 좀 앞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냐면 맨 앞에 끊임없이 얘기한 대로 규칙의 합리적인 규칙의 존중과 관찰, 반칙 플레이에 대한 배제 처벌 요걸 못하고 있어요. 요것만 하면 지금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교육열도 굉장히 높고 가정들이 교육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 사고제국주의 도전에 리더십들이 제대로 공전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수평적인 평등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21세기 개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예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일본만 해도 서구의 미국의 흑선에 도전하면서 굴복을 했거든요. 굴복을 하면서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이 일본을 간발의 차이로 건조화시키는 성공을 해서 여러분 일본 간 분들 많을 텐데 무슨 야스쿠니 신사에게 속국장로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 형식을 가지고 이른바 일본 혼을 지킨다 이러는데 내부에는 민주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엉뚱한 데서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아시아적 형식을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편적 세계성을 받아들이고 문화의 적합성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과거의 봉건적 지배층이 한계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배층 상류사회를 존재하죠. 한국사회. 이 상류사회가 아마 장래 정말로 이 역사적인 큰 전환점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집단이 나타나면 아마 우리 대중과 우리 민족이 존중할 거예요. 우리 사회 현재는 정치인을 안고 안 삼습니까? 재벌 오늘 안 삼습니까? 누구도 이 비판에 반응해서 잘 보지 않았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창조력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끝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가 있었어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단 하나 이겁니다. 내가 67년도에 대모하다 군대 나와서 처음에는 밥 안 먹다가 한 일주일 열흘 지난 다음에 배가 하도 고파서
근데 이제 막 먹어댔대요. 대변도 다 소화돼서 안 나오고 그랬대요. 하도 배고파서 PX에서 이제 사 먹을 돈 다 떨어져. 어떤 친구 밥을 보면 밥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어느 날 매일 매번 많아 보여서 참지 못하고 밥 바꿔 먹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좋다고 밥을 바꿨어요. 밥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저 밥 바꾼 내 밥이 훨씬 많은 거야. 넌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참아 이거 바꾸지 마시오. 우리가 또 바꾸면 너무 우리가 참혹해진다. 참고 먹자 그러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고통이 오면 $10,000에서 $8,000로 소득이 떨어지고 또 규칙을 안 지키는 사회에서 규칙을 지키면 뭔가 손해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신사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제 가까운 동료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흐린 김근태로 하면 안 된다. 흐린 김근태 하면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정책을 수완을 없는 사람이 되는데 선거나 정치인 어려울 때 이 돈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럼 돈을 동료 정치인들한테 좀 마서 놀아줘야 김근태가 발도도 말려고 그럴 때 도와주지 돈도 안 도와주고 용돈도 안 주는 사람을 누가 정치 지도자로 모시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겸임교수로 발령을 빼겠다고 해서 좀 처음에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는 다소 이론적인 사람은 뭔가 시비를 많이 거는 사람이고 합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보스가 아니라 참목국으로 격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해야 되나 뭐 안 되나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아는 게 좀 있죠. 이걸 교수 레터까지 붙이면은 김근태는 괜찮은 정치인이 하지만 보스 정치인은 속으로는 좀 보스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말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이 선생님들은 가령 사회적인 출세를 하기 위해서도 잘 나가는 쪽에 줄 서야 되고 업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과 저녁에 만나서 폭탄 주고 마시고 이래야 사회적으로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지식하게 규칙을 지키자 그러면 저 친구는 괜찮지만 뭐 그런 친구야. 그래서 자기도 왕따 당할다면서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해주면 나도 왕따 당하는 수모를 넘어서 그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저희 머릿속에 잘 구부리지 않은 단어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랑 세미나 해보신 분 아시죠? 질문을 안 하면은 다 이해하신 걸로 하고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지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저희한테 들려주신 얘기 중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대답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많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살학과 박사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21세기 규정과 정보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이나 혹은 뭐 다른 사회적으로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가끔 와서 강연을 해주시면 그런 정보화에 관련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곤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정보화라는 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염려든 희망이든 뭐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향이 그렇게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클 거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공학 분야나 아니면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실제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지는 가끔 보면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보화 사회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통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줬던 것은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라든가 이런 게 인쇄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널리 익히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 권력이 망가져서 이제 새로 신교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데서 역사적인 것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뽑는 것도 뭐냐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런 현재의 정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보화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예전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취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보화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신다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구조를 개혁하거나 뭐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혁이 돼야 되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사회 공무원이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추구해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추구해요. 그것에 기초해서 사회를 구축하겠다. 이런 정치인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 정치인은 한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책 이해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국회의원이 대체로 평균 연령이 53살인데 연령들이 대체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비서들이 인터넷에 클릭하는 걸 여러 번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궁금하면 그거 한번 그냥 한 조작해라 들어 뽑으라고. 지금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개념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어요. 사람이 낯설으면 애들이 울잖아요. 그 비서들이 하니까 정보에 대해서 필요할 땐 말은 하지만 그렇잖아요. 국장급 이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압력도 넣고 다른 한편에 정보화나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내면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표가 많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나도 인터넷을 실제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있는데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더 영향력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공부해도 그런 쪽으로 낯설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좀 멀게 돼요. 정보통신부 장관이 얘기한 게 아주 재밌는데 배수민 전 장관이 이메일로 결제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생색이 날 만한 거는 찾아와서 얘기하고 부담스러운 거야말로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지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많은 다른 관에서 역작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저 교수님이 설명하는 국내의 전자정보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그걸 맡아서 아주 골머리를 써요. 그러면 IT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막 처음에 얘기하는데 뭐 IP 그래서 처음에 뭘 얘기하나 안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그걸 영어로 써서 얘기하면 나도 금방금방 토론 과정이 알 텐데 그거 약자를 쓰니까 이게 암호처럼 아까 익숙하지 않은 내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 곤란이 왔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용어는 또 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골머리 됐다.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사회는 여러분 전공하는 사람만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은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잖아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과 지향성을 갖는 것도 좀 궁금해요. 또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된다고 주변에서 생각하는 다른 분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가져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들어주는 게 내가 이런 것도 혀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감각을 가져야 되는 알아서 지금은 어떠냐면 시간 중에 여러분 여기 내려와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지역구도 여기 상관이 없고 아까 와서 확인해보니 결과적으로 근데도 내려온 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응답해줘야 돼요. 응답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허다못해 정보화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고 평가를 해주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잘 이룰 수가 있어요. 정보화가 중요하지만 한 사회에 물론 선각자가 있어서 정적인 발달을 하고 이루고 나간 사람은 이것과 관계없이 또 있어야죠. 그러나 이게 흐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IO 포럼이나 이런 데로 참여하는 데 가서 내가 얘기하면 나는 모르지만 정보화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목숨 같다. 대신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끼리만 잘 나가고 그 모르는 사람들을 구방하면 우리 사회는 정보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이면서 비전문가들의 이 정보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가 있는지, 정보 교육이 어떻게 제공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야 잘 모르는 사람 나도 끼일 수가 있고 끼워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겁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우리 사회를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런 취지를 좀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 뿐만이 아니라 수진 학문들 보면은 이쪽의 전문가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가 아니고 정보 통신이나 중에 전문가가 잘 아시는 출신 분들이 존재 많이 계시고 하면서 그쪽에 그런 것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의 그런 쪽으로 사회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은 많이 계시면은 이런 표 성향을 쫓아서 사회를 이용해서 우리 입장 생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가 못해가지고 표를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사실 생각을 못하고 위에서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같은 방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정치 이야기나 상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음식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그러시는데 그의 뒤에서 좀 정리하는 게 많이 적다. 밥들 쪽에 전문 분들이 적다. 그런 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쪽에 이 사람들이 좀 정치적인 그런 관심이 없어서 그쪽을 안 하는 거죠. 학생에 대한 얘기 요즘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정치력에게 작고 그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정부와 영역이 발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힘과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문자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시민적 상식이에요. 전문가는 관료나 연구자로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나 연구자도 건전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 전문가들은 정치에 참여해서 다 이거 쉽죠. 전문가는 정말 독야청청하고 사람들하고 내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장하다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 변호사들, 정치가들 다 많아요. 근데 자기 혼자 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광장에서 함께 얘기를 해서 대리 꼴리더라도 이번에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동조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진출하는 건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할 때는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전문위원들, 정부의 관료들, 민간 전문가들의 토론 속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니까 국회의원 자체가 꼭 정보화를 잘하는 전문가만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전문가이면서 건전한 시민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강력의 사람이 있으면 또 좋죠. 여러분 그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네티즌이 지금 500만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내가 포스하게 시위를 하다가 이게 어느 작전 세력이 준동합니다. 그래서 18등으로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근한 덕에 다시 11등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보니까 김근태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김근태를 좀 한 5등쯤으로 올려놓으면 그런 게 말하자면 그런 쪽에 실제로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질문하고 그럼 답변하거든요. 대부분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이 답변하지만 첨예한 정책 질문이 들어오면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답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정부화에 대해서 실제로보다 관심 있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권을 높여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포스하게 시장에 참여를 해서 그런 사람들 상종과 치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자극과 경쟁으로 그걸 안 하면서 정부가 왜 안 해주냐 이러면 여기서는 KBS가 좋은 얼굴로 끝내가지고 가서 여기 떠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말하는 인터랙팅이 돼야 그래야 그 다음을 우리가 모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다음에 여학생들이 몇 분 있는데 여학생은 전작과의 여동생이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을 거쳐서 절충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당 정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떤 그 당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생각보다는 그 당을 이끄는 어떤 당수나 그 지도자층에서 어떤 방식을 결정하면 그 밑에 그 당을 구성하는
어떤 개개인 국회의원 생각 무시되고요. 그 당의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표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뭐 한나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그 야당과 여당 사이에 그런 식으로 당이 이끄는 당수의 생각에 따라서 서로 이제 피터지게 싸우는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만 정치가 진행되니까요. 오히려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이거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그냥 당파 싸움, 정치 싸움으로밖에 안 보는.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불신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에 의해서 당의 의견만 존중해서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표만 들어주는 그런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당을 이루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소신껏 비록 내가 여당이지만 야당 의견이 맞다 그러면 손을 들고 줄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건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좀더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내용의 질문인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 정보에 관한 얘기가 되었으니 관련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는 석사일원차 전산학과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말하는 정보가 되었다면 벌써 옛날에 되었어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0년대에 이미 중앙정보가 있었고 지금도 국가정보는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보화의 개념이 무엇을 가지고 정보화라고 얘기를 하는지 뭔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정보화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전시를 위한 것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러한 정보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정보의 정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정보화 과정에서 몇 가지 나쁜 방향으로 정책이 서야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얼마 전에 추진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된 전자주민등록카드 개인의 정보에 사생활 침해까지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든지 이런 점들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건태 의원께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걸 듣고 싶습니다. 시험. 그래요. 앞에 얘기한 얘기의 요즘이 이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정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허수기패기 역할을 못하고 자기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정치 발전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인데 민주를 수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정당이 합니다. 서구사회나 새로운 민주주의가 앞서 나가는 사회는 정당의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는 약간의 특권이 있는 집단이 그네보다 제일 있는 집단. 정당이 국민들이고 재벌이 여러분 재벌 오나 기업에 있다 들어온 분들은 오나 그런 하는 짓이다. 세 번째 언론의 언론사 사주는 곧 지면을 결정해 줍니다. 네 번째 법조계 한기관들이 바뀌어요. 정당의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보면 한쪽은 여러분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동시에 비판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폭력적으로 군사로 대표나 외세 의존해서 권력을 잡고 한쪽은 좀 대응하는 정치 수단을 했어요. 이쪽은 원래 폭력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아래 가는 사람들은 아부하고 자기의 대신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습성이죠. 이런 쪽의 당론은 뭐냐면은 맨 위의 권력 실권 1인자의
정서와 견해가 바로 당론이 되거든요. 근데 그 대하는 쪽도 어떠냐면,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잘 못 들었을 텐데, 밤에는 사쿠라고 낮에는 야당이다. 이 선생님들하고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저 학생 얘기한 대로 전 정보가 화가 지나면서 잘 돼 있어가지고, 전부 공작 정치를 해가지고, 밤은 다 사쿠라하고, 낮에는 얼굴 붉히고 싸우지만, 그 끝나고는 가서 좋은 집에서 술 먹고, 이쁜 기생들하고 놀고, 이런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정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으로부터 양김씨가 여러분 역사에 귀한 바가 있습니다. 양김씨는 그런 정보부, 중정의 정치공작으로부터 자기를 독립시켰습니다. 돈을 줘도 안 받고. 돈을 받는 거는 그런 사약을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를 수학을 엠팩트를 다스려야 돼요. 골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따고. 그래서 마지막에 79년도에 11.6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진정한 야당은 양김씨와 재야운동 10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작 정치의 제도권 야당은 돈으로 매수했고, 재야운동권은 용공 조작으로 몰았습니다. 이게 과거의 군사 독재 권력의 선택이었거든요. 이런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보스가 말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금 바뀌어야죠. 당론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총재가 자기의 정책 이해관계와 정서를 주장을 하면 그게 당론이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이회창 총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분에 따라서 그럼 한참 동침으로의 전투력을 파병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뭐 큰 난리나 나는 것처럼 아무 소리 있잖아요. 이회창 총재는 기분 나빠서 안 돼요. 포로 가고. 이게 참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야가 같아요. 이걸 극복하지 않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학생은 지금 제가 그렇게 해왔다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목하면, 그걸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크로스보팅을 국회에서 하자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개방적 예비선거제를 통해서 당원이 아닌 사람도 등록을 해서 등록비를 내서 참여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데 기여하자.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당원이 돼서 당을 발전시키는 데 시민으로서 역할을 한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에서 누가 노력하고 누가 더 노력하고 있는지 분별해달라는 것이, 그 분별해 주지 않으면 노력하는 사람이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노력을 더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주장을 해서 보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줘요.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어느 국민의힘은 낮고 하나라당은 더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부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이 주도해서 나왔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어부 이런 게 바로 고부통령이 중심이 돼서 밑받침해서 가고, 미국의 스탠다드도 민간 영역에서 형성된 표준을 정부 사이드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 세계에 하고 다니는 게 미국의 방향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인드들이 정치권의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산업화하는데 100년 전에 실패해서, 근대화하는데 실패해서 참으로 굉장히 희생적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보화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역에 많은 것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 요즘 조사를 해본 바가 있었는데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우리 전체 GDP에 비해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정보화 영역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중복과 많은 낭비가 있었고 선호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투자의 우선순위를 둘러싸는 아주 견해 차이가 있죠.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정부화가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체 입장에서는 지식 사회화 이런 것이 기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 사회화 되고 그 중에 21세기에 크게 앞서 나가는 게 정부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지난 시기에 잘 나갔던 봉제나 양말, 또 신발 이런 거가 도태당한 거거든요. 옳지 않은 거죠. 그런 걸 패션화하고 또 정보 자동화 같은 거를 도입해서 코스트 다운시키고 브랜드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개념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도 정보화는 사실은 이 전자정부 시절을 위한 특별법을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다가 100번 검토하다가 이걸 모르겠어요. 법률안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것을 둘러싸고 전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자고 그러면 말로는 하자고 그러고 불안해서 잘 모르니까 관심을 표시하자. 또 관료들 사이에서는 행자부하고 정통부 사이 이해관계가 차이가 납니다. 정통부는 이게 실현된 정통부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요. 행자부는 하고자 하는데 그 집행권, 실행권을 자기네들이 독점하려고. 국장급 차관복급에서 하도 싸움이 발생해서 관료들이 싸우고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대통령한테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투자하고 그랬더니 대통령은 아니나 잘 모르겠으니까 정통부 장관하고 의논하고 이게 말로 책받기로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총선 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고 이번 정국회는 도저히 법안을 제출할 수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촉진을 위한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 하위법으로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 사이에 할애되는 이 개정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서 전체를 효과적으로 집중적인 선택을 해서 이것이 민간 영역으로 확장 영향을 미치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1억 5천만 장이 발행됩니다. 그거를 원스톱, 넌스톱으로 전자정부화 시켜서 발급하게 되면 비용의 획기적인 절약이 올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서비스, 지금 공공 서비스로 가는 거 아닌가요? 또 부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와 전자정부화 시키면 투명성이 모자랍니다. 처음엔 아까 배선원 장관 얘기한 대로 껄끄러운 이메일로 때우지만 그게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의사결정관, 지금 어떠냐면 사무관 또는 주사가 기획을 하면 장관까지 올라간 다음에 가령 미국이나 일본은 어떠냐면 주사는 이렇게 기획했는데 과장은 거기에 뭐를 변경시켜. 근데 마지막에 장관은 뭐를 변경시켰다는 게 이 기한 용지가 되지가 않는다. 그대로 보죠. 나중에 정책의 실패가 오거나 정책의 성과가 왔을 때 누구의 판단과 주장이 맞았다 이런 게 입증될 거예요. 근데 한국은 올라가다가 장관까지 올라가서 처음부터 새로 기한해서 일사불란한 게 다 대당을 만장일치로 찍어서 장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되고 나서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부가 되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겠죠. 아니 거기서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이 문서로 디스켓으로 남고 문서로 남고 지금은 전자정부 시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민간 영역으로 아웃소싱으로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야
함께 해줘야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총선에서 여러분의 가령 지역구나 여러분의 특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에 근접해 있는 사람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참여정 후보들의 질문하고 또 질문 대답을 들은 다음에 한 번 답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몇 차례 재차 질문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하면 좀 부담이 오니까 그런 정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너 번 정도 질문하고 답변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여학생 차례인가요? 전산학과 박사관의 위원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의 21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얘기로 그 교육열, 학부에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른 이면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나 학교에 굉장히 이기적인 경향이 있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간다고 다른 사람보다 위아래를 막 공부를 잘해주자. 그런 다른 이면에는 더 생각이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생들이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요. 사실 뭐 이런 비슷한 올리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수강권 실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쪽으로 물러가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 과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 인간생으로 수영 정신이 있는 거냐 그래서 과정의 의견은 학생 정리사를 직접 찍어주신다고 들으셨는데 그렇게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한글은 다른 거고 한글 수단 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치 한글만 마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치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치에서 한글을 마시는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만 부지런히 전화하면 솔직하게 한 50명을 전화해야 되는데 그런 게 늘 이렇게 한잔 마시면 거의 그날 저녁 내니까 한잔 마시라는 그냥 이명을 들어가 이럴 때 한편 유리한 정치가 되게 많아요. 그 정치에 처음 참여할 때 좀 망설였어요. 재향정이라는 게 사실은 비제도는 정치는 거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당은 실제로 정치 공작 또는 매수의 포로가 된 집단이고 양김치가 고추배를 몇 사람 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정치 운동을 했는데 다만 안기부나 중정 이런 쪽에 끊임없이 이제 매도 많고 모욕당하고 또 빨갱이로 몰리면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처음에 60년대 할 때는 괜찮았는데 60년대 나오고 나서는 우리 집 간섭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끊어졌었고 나도 아주 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념수배가 71년도에 이게 대선 때마다 피신하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감옥에 들어가나 대선이라는 한국에서 정치 권력은 대변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71년도에 지명수배 받아서 피신했다가 72년도에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거 보면서 다리 뻗고 내가 묶었어요. 초등학생인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고 하고 저런 사람을 반대하고 내 사서로에 고생을 하는 김근태가 IQ가 2자리구나.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서 나도 좀 몇 년 늦었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겠다. 그랬다가 몇 달 후에 10월 달에 유신이 발생해서 여러분 탱크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피신하고 싸우겠다 생각하는 탱크를 보면 탱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캐타필라 보면 적의 내 가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또 어렵고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미 적대한 사람들이 구박을 하면 그런 건 이제 분노로 맞설 수가 있는데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친구를 피곤해 밥 해줘서 먹고 좀 저 용돈을 하고 돈 질러주는데 집을 사양하다 돈이 없으니까 자꾸 나오면서 김은태 씨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살라고 할 때는 이 걸음이 떨렸어요. 선의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살지? 좋은 날은 있을 건가? 좋은 날 없이 떠나는 너무 허망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83년도부터 한 3년도까지 10년 동안에 24번 정도 체포당했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대체로 싸움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도 저 중고등학교 때까지 몇 번씩 친한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남자들은 힘의 격차가 있더라도 싸우면 한 대만 두 대 맞으면 한 대를 강력하거든요. 덜 아프고 여기 뭐 터지고 깨지고 해도 덜 아프고 덜 분한데 한거불능 상태에서 짓밟히면 가슴에 상처가 오래 합니다. 잡혀갔다 오면 등이 뻑뻑 쓰고 꼭 이래 살아야 되는 그런 외로운 느낌을 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계속 흔들려 왔어요. 강철같이 굳게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흔들리고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끌려갔다 잡혀갔다 오면은 한 2~3일은 밥맛이 떨어져서 다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또 사람이 좋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 중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 의사계 임종철 교수라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있는데 서울대학생이 아마 서울대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 보고 김근태 보라고 안 되는 방향으로 해도 저렇게 듣고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사람이요. 그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제가 어렸을 때 아이노프라고 그러면 제일 군대에서 신발장 벗어서 싸우고 그랬는데 눈동자가 좀 파랗고 그렇습니다. 튀기다. 아이노프라는 얘기 몰라요? 47년생인데 50년대에는 미군 병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성들하고 같이 살거나 이래가지고 호주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말로 아이노쿠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이제 아이노쿠라는 건 도덕적으로 뭔가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화가 나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국민학교 교장 선생에서 이동하면서 살면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깨달았는데 생긴 건 이래도 좀 자기 자신은 되더라고 그럽니다. 나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고 서로 잘 이해하는데 빵 먹는 걸 내가 싫어해. 개떡 이런 거는 잘 먹는데 빵 이런 거 잘 먹어요. 만두 잘 먹는데 무슨 토스터 무슨 장식된 빵 이런 건 잘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설사하고 우리 연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사모님께서 된장국하고 밥을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2, 3일 겉어서 아침 약속 많이 있지만은 밖에 나가는데 그 밥을 안 해주면 첫날은 그럴 수 있지. 저도 바쁘니까. 둘째 날은 이거 어떻게 있지? 세 번째 날은 에이씨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집사람은 제 대신 지역구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화나면 제 집사람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금배지 네 거냐? 지역구 활동은 내가 다 하면 진짜 넌 전국구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해관계 추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비판됩니다. 규칙이 그거를 제한해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 리더십으로 평가하는 사람, 이런 게 아마 이 온전한 사회,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도 있지만 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는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나보고 집사람 보고 친구들이 너 70점이나 80점이나 아들 먼저 낳고 딸 두 번째 낳았어. 그리고 딸 먼저 낳고 아들 낳은 사람들은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농담으로도 딸애한테 너는 70점짜리 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체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책임과 관계없이 여성으로 나는 것 때문에 손해와야 되는 사회는 이게 무서운 사회예요. 말도 안 되는 사회. 내가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막상 마누라가 역할 분담 설거지도 똑같이 하고 내가 우리 사모님 마누라들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한 서너 차례 배웠는데 지금은 또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잘 안 하고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다음은 배우기는 해야 되겠죠. 생각은 이러니까. 그런데 이 역할 분담의 개선이라는 거는 세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주의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심, 교육연에서의 그런 것, 이런 걸 인정하는데 규칙 안에서 또 다른 학생들, 다른 부모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훨씬 실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질문하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 서갑술인가요? 서화술인가요? 서갑술. 나도 때로는 포노그래피의 주인공인 것이다. 책은 물론 못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나는 신문에 요약해 나온 것에 대해서 긍정해요. 근데 이 성은 여러분 대조 서민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우리 때는 내가 아주 참을 수 없는 부모를 무슨 머리 길다고 자르고 치마 위에 여성들이 뭐 15cm인가 25cm 올라오면 안 된다고 재고 이런 야만적인 사회가 미개 사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권력이 말이죠.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고문을 왜 하느냐면 고문에서 반대자는 감옥을 보내고 침묵시키고 그 외 국민들을 겁주어서 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 내리깔게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권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의 사적 영역인 성, 내면 풍경까지 지배한다. 그에 대한 자금은 권위주의 사회, 독재사회가 훈련하니까 그 빈 공간을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아니까 그게 자금은 반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권력이 개입해서는 또 내면
우리의 내면 풍경에 대해서 누가 엿보고 있으면 그것만큼 기분 나쁘고 그것만큼 소름 끼치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해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마무리해야죠. 다만 성이 인간의 삶에 전부 다 이렇게 과정하는 거는 그건 나는 동의할 수 없지. 성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많고 또 때로는 또 성적 욕망도 이렇게 충족되는 것, 사랑을 뒷받치는 것들은 참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고 승화시켜서 또 새로운 창조로 나가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그 못지않은 평가를 받는 사회, 그런 사회, 솔직한 사회, 엄숙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재단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라는 기능들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불합숙신한 사람이 자기를 알리고 싶고 친해고 싶은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동기고 그럼으로써 오는 머리가 손해져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케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시간이 됐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